네, 안녕하세요. 저는 맥스업 리얼티의 에릭 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커머셜 관련 융자에 대해서 안건을 두고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전구민 한미은행 부행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 졸업 후 단추를 잘 꿰서 25년째 은행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정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문의 내용 중에 뭐 일단 일반적인 레지던셜 론들은 사실 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커머셜 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볼 이제 사항들이 좀 있는데 커머셜 융자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는 만약에 사업체를 구입할 경우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그런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네네. 은행에서 달라는 것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하. 네. 그렇죠. 보통들 뭐 그럼 리스트가 항상 뭐 똑같진 않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이제 은행마다 이제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특히 뭐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나오면서 배터리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은행들은 주유소 대출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은행마다 이게 다 취향이 또 다르고 독특하기 때문에 사실 요구하는 서류도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정형화된 어떤 거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기본적인 거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많은 서류들 주시는 것도 때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너무 또 적은 서류를 주시면 그러면 이제 또 이것저것 계속 달라고 은행에서 이제 요청을 하기 때문에 달라는 것만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다 그러면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먼저 컨택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데 어떤 게 필요하냐고 먼저 여쭤보신 다음에 간단하게 먼저 뭐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네, 아까 이제 문의하신 뭐 예를 들어서 사업체를 구입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은행이 이제 대출을 해주면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는 우리가 이 대출이 나갔을 때 과연 그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을까를 사실은 심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체를 구입할 때는 이 사업체에서 그만큼의 론에 대한 론 페이먼트가 이제 나오는지를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구입하시려고 하는 사업체의 세금 보고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업체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건물을 이제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투자용이 됐든 아니면 개인적인 뭐 비즈니스 자기 본인의 투자용이 됐든 그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또 있을까요? 빌딩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용으로 구입하시는 건물인지 아니면 내가 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쓰는 건물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쓰는 건물이라고 하면 아까 이제 사업체처럼 결국에는 론을 받았을 때 그 론 페이먼트를 내는 캐시플로의 소스가 내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돈으로 페이를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제 사업체의 세금 보고서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투자용 건물을 살 때는 결국에는 그 건물에 있는 세입자들이 내는 렌트로 론 페이먼트가 충분히 나오는지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리스 어그리먼트, 그렇죠? 근데 이제 리스는 페이지가 너무 많으니까 저번에도 한번 제가 다뤘지만 그건 뭐 저희들이 리뷰를 좀 해서 리뷰를 좀 해서 어차피 저희가 좀 노티파이를 주거나 아니면 이제 은행하고 좀 코퍼레이트해서 저희가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다룬 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스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투자자가 다 읽기는 힘드시고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는 렌트롤, 맞습니다. 렌트롤 같은 걸로 보고 또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건물주의 그 건물에 해당하는 세금 보고서를 건물주한테 요청하거나 아니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같은 걸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만약에 뭐 원하시는 이제 정보들이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이제 리퀘스트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뭐 셀러가 됐든 뭐 이렇게 아니면은 셀러에 뭐 릴레이된 이제 컴퍼니가 됐든 그쪽을 통해서 받아서 전달을 해드리는 방법이 제일 좋겠네요. 만약에 이제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뭐 항상 이제 좀 모든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순서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건물을 구입한다 그러면 뭐 인스펙션, 뭐 감정, 환경, 타이틀, 뭐 홍수 조사 등등 뭐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본인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은행에서 어떤 부분은 은행에서 해주시고 어떤 부분은 또 다른 뭐 떨파리에서 해주시는 뭐 이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것도 이제 은행마다 좀 프로세스 달라서 많은 분들이 좀 혼동해하시는 경우긴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이제 그 직접 조사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감정.
감정. 네, 이제 고객께서 구입하시는 건물의 네. 가격이 이제 제 3자인 감정사가 봤을 경우에 그다음 가장 공신력 있게 그 밸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어차피 라이센스를 갖고 일하시는 그렇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실 때 이 건물의 가격이 네네. 구입가에 이제 맞는지를 보시기 때문에 저희 은행 입장에서 이제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매물의 금액이 정상으로 나오지 않으면 융자를 받는 금액 대비에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사실 은행에서는 이 매물의 값어치가 돈을 이제 빌려 드렸을 때 이제 결국 결론적으로는 좋은 건물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가끔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가 이상의 돈을 더 주고 난 이 건물을 꼭 사야 되겠다. 네네. 그럴 때 다운페이를 좀 더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네네. 아무튼 이제 가격의 적정성을 보기 위해서 감정서를 중요하게 또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환경. 네네. 환경은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사실 환경 리포트를 오더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크게 그렇게 두 가지를 오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스펙션 리포트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제 은행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인스펙션 리포트는 이제 은행에서 하지 않고 이제 고객분들께서 직접 오더를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계약하자마자 듀딜리전스 기간에 바로 오더 하시잖아요. 네, 저도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컨스트럭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인스펙션에 대한 부분, 뭐 스트럭처가 됐든 아니면 건물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엔지니어링 컴퍼니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그렇죠.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인스펙션 리포트를 통해서 보는 건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게 다 감정서에 들어가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감정서의 내용을 보면 감정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그 건물의 그 가격을 산정해주는 리포트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전기에 문제가 있거나 지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걸 보진 않죠. 물론 감정서에 이제 그 이코노믹 라이프라 그래갖고 감정사가 볼 때는 이 건물의 그 수명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 정도는 이제 보여주지만 사실 이렇게 구체적인 건물에 대해서 인스펙션을 하는 건 인스펙션 리포트 통해서 하시는 그러면 인스펙션 같은 경우는 꼭 리퀘어먼트인가요? 아니면은 때로는 인스펙션 리포트가 없이도 융자가 가능한 건가요? 은행에서는 뭐 대부분의 이제 한인은행에서는 인스펙션 리포트를 은행에서 리퀘어하진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빌딩 자체가 저희도 육안으로 봤을 때 너무 문제가 있어 보이고 너무 오래되고 금방 무너질 것 같다. 또 감정서도 보면 이 건물의 컨디션이 뭐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것도 사실 명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길 봤는데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감정사가 멘션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인스펙션 내용은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일단 감정 서류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거기서 이제 감정사가 봤을 때 정말 이건 인스펙션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멘션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때는 무조건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융자랑은 좀 다른 얘기지만 오너가 이제 캐리 노트로 물건을 만약에 매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부분으로 이제 좀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출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건물을 구입할 때 내 돈 주고 현금을 살 수도 있고 현금 주고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파는 셀러가 셀러 캐리 노트를 사주는 경우도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때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아까 감정, 환경 또 은행 그 외에도 뭐 홈수 조사도 하고 뭐 타이틀도 리뷰하고 사실 이거 많이 봐요. 근데 이제 셀러 캐리 노트로 건물을 구입하시거나 현금 주고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리포트를 사실 요구하는 주체가 없거든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감정을 사실 안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환경 리포트를 오더하지 않는다고 또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나 환경 그리고 홍수조사 어디 돈 내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를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고 샀을 경우 물론 건물 자체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특히 내가 사는 건물이 홍수 지역인지 아닌지 눈으로 보기 힘들거든요. 또 땅 속에 예전에 뭐 기름이 흘러서 오염이 돼 있다라는 거 사실은 절대 알 수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런 리스크를
그냥 모른 상태에서 넘어갈 수 있는 사실은 좀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런 경우일 수 있겠네. 만약에 이제 오너 캐리 노트를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캐시로 주고 사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리파이낸스를 받으셔서 이제 갖고 있는 몰개지를 이제 새로 사시는 분한테 넘길 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플러드 조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제 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스킵이 돼서 안 하고 넘어간 경우에 사실은 그거를 다 매입하시는 분이 리스크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나는 현금 주고 또는 셀러 캐리 노트 주고 샀는데 나중에 캐시아웃이 필요하거나 셀러 캐리 노트를 재융자를 하고 싶어서 은행을 가서 그때 조사를 했더니 문제가 발생한 거죠. 네,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조금 늦은 시점에 발생한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돈이 들어갈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는 현금을 주고 사시더라도 그리고 감정은 나는 이 가격 정말 내 마음에 든다. 나는 적게 나도 난 사겠다고 감정을 스킵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도로 그 환경에 대한 거는 꼭 알겠습니다. 초기 비용 사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 부분에 대한 부분은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뭐 커머셜 융자의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 뭐 정부가 지원하는 SBA 융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하시는 커머셜 융자도 있는데. 이제 제가 얘기 들었던 거는 뭐 일단 얼마 전에 어떤 분은 뭐 25년 고정 이자로 받았다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혹시 커머셜 융자에 어떤 이제 종류가 있고 그 종류에 따라서 혹시 어떤 게 베네핏이고 어떤 게 좀 디스베네핏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는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로는 이제 컨벤셔널 파이낸싱, 커머셜 융자라고 흔히들 말씀하시는데. 은행이 자체적으로 이제 융자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은행이 정부의 보증을 받아서 이제 대출을 해드리는 저희 잘 알고 있는 SBA 대출인 거죠. SBA 정부에서 은행이 론 금액에 따라서 일부 보증을 받고선 일반 컨벤셔널 파이낸싱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일반 이제 커머셜 융자와 SBA를 비교했을 때 이제 뭐 다운페이가 좀 적어도 SBA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있고요. 뭐 장단점이라고 불리기에는 그래요. 왜냐면 어제의 단점이 오늘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 같은 경우 맞아요. 금리가 낮을 때는 좀 부담스럽지만 받을 때 변동금리 자체가 높게 나오지만 근데 지금 같이 금리가 많이 올라서 앞으로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변동금리가 지금은 받을 시기가 더 좋은 시기긴 하거든요. 그렇죠. 픽스드로 받는 것보다는. 장단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커머셜과 SBA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적게 다운페이를 해서 건물을 구입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실 SBA죠. 그래서 그렇군요. 본인이 하는 비즈니스에 내가 건물을 사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 적게는 뭐 15%만 다운을 하셔도 가능하지만 이제 커머셜 프로그램을 가게 되면 은행이 정부에 그런 보증 없이 자체적으로 론을 해줘야 되는 리스크가 조금 더 있다 보니까 뭐 이것도 뭐 지역에 따라서 또 건물 종류에 따라서 은행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요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35% 이상 다운을 요구하죠. 그렇다 그러면은 뭐 초기 자본금이 좀 없으신 분들한테는 SBA가 어떤 부분에서는 또 좋을 수도 있고 다운 편이면에서는 훨씬 부담이 적으실 수는 있죠. 하지만 이제 먼틀리 그렇죠. 물론 대출 많이 받으면 페이먼트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SBA 대출은 SBA가 이제 스몰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건물 융자가 나가요. 그래서 투자용 건물은 SBA 대출을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은 이 건물을 하시더라도 뭐 이제 51% 이상의 본인 비즈니스를 그 건물에서 하신다라고 하면 잘 알고 계시죠. 이제 그럼 받을 수 있는 론으로. 그러니까 건물을 구입하실 때 이미 지어진 거라면 그 건물에 들어가셔서 그 면적의 51% 이상은 내 비즈니스가 사용을 해야만 SBA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 그렇게 되겠네요. 안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커머셜 융자를 받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투자용으로 가게 되면 커머셜 융자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커머셜 융자가
크게 두 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만약 은행에서 하게 되는 융자 중에 좀 세분화해서 좀 나눠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융자 프로그램이 좀 있을까요? 뭐 크게 두 가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뭐 SBA로 들어가자면 SBA 안에서도 무슨 7A 프로그램도 있고 또 SBA가 이제 변동금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네. SBA 프로그램 중에 사실 고정금리가 있어요. 아. 네, 504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네, 네, 네. 거는 SBA에서 승인을 받은 CDC가 25년짜리 사실은 고정금리를 오,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퀄러파이가 쉬울까요? 아니면 퀄러파이는 뭐 케바케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SBA의 취지 자체가 네. 일반 커머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면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반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SBA 대출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사실.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면 보조를 좀 해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제 실질적으로 커머셜 이제 일반 컨벤셔널 커머셜 론을 못 받으신 분들이 SBA 론으로 받을 수 있는 그렇죠. 확률도 좀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SBA의 취지를 보면 뭐 크레딧이 조금 네. 안 좋아서 네네네. 일반 은행에서 받기 힘들거나 네네. 아니면 다운페이가 조금 부족하거나 네네. 아니면 담보가 부족하거나 아. 뭔가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대출은 정부에서 우리가 보증을 해줄 테니까 너희가 그냥 대출을 해드려라. 그럼 이거네요. 이 정도는 우리가 커버해줄게. 너네들은 마음 편하게 이분한테 융자를 그렇죠. 해드려라. 네. 아, 그러면서 대출의 일부 보증해주고 네, 정말 잘못될 경우에는 네네. 그 원금의 일부를 커버를 해주는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은행에서 어차피 보는 부분은 나중에 융자를 해드렸을 때 이게 환급이 100% 되냐 안 되냐를 보고 이제 융자를 해주시는 건데 그 부분에서 좀 편하게 은행 입장에서도 융자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겠네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로 한 25년 이제 고정 이자로 융자를 받으셨다라는 분을 제가 어떻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개인 보증도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융자인가요? 그러니까 SBA 대출은 fully amortize가 돼요. 네네. 10년짜리를 받든 25년짜리를 받든 집융자처럼 fully amortize가 돼서 중간에 이제 재융자 하실 필요가 없는데 일반 은행에서 제공하는 커머셜 상업용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은행들이 5년 또는 긴 은행은 이제 10년씩 금리를 고정금리를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재융자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25년 고정을 받으면서 개인 개런티까지 안 썼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마 프로그램 자체 컨듀잇 파이낸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컨듀잇 파이낸싱은 한국은행에서는 그렇게 사실 많이 하지 않고 있고요. 이게 대형 은행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다 모아서 이걸 이제 채권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용어로 이렇게 비즈니스 용어로 보면 CMBS라고 해서 Commercial Mortgage Backed Security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다 채권화 시켜서 이제 갖다 파는 상품의 그 론을 이제 하나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권화돼서 그 팔기 때문에 그 크라이테리아 자체가 조금 많이 플렉서블해요. 아까 말씀하신 뭐 10년 고정은 기본이고 길게는 25년 고정까지 사실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금리 자체도 굉장히 일반 은행이 제공하는 컨벤셔널 파이낸스보다 좀 낮아요. 그리고 개인 보증을 안 쓴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너무 솔깃하더라고요. 혹할 수 있습니다. 혹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장점인 거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단점이 없을 수는 없는데 단점으로 보자면 여러 개의 대출이 하나의 상품으로 묶이기 때문에 나중 가서 이 론 하나가 내가 이 론을 폐업하고 싶거나 건물을 팔고 싶어요. 그럴 때 이 론을 다 갚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미 채권화된 상품에서 내 론 하나가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이거 하나에 대한 익셉션을 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묶여 있는 상품이다 보니. 그래서 이제 CMBS 용어로 이제 디피선스라고 말하는데 그 프리페먼트 페널티하고는 또 다른 디피선스 피가 굉장히 많이 붙어요. 그리고 일단 페이업 자체도 쉽지 않고 리파이낸스도 쉽지가 않아요.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조건에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했던 대로. 그렇죠. 그거를 벗어나서 내가 하려면 이거를 움직이는데 인볼브가 되는 변호사, 회계사, 또 신용 등급 회사라든지 그런 곳의 비용에 대한 것도 들어가고 해서 정말 수십만 불의 비용을 내고 론을 갚아야 되는. 론은 뭐 100만 불, 200만 불밖에 안 남았는데 수십만 불의 비용을 내고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론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 론을 어스უმ할 수 있게끔 해요. 그래서 장점으로 어스무블 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장점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점이라고 말하는 그렇죠. 거죠.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만약에 뭐 이제 이자율이 낮은 상태에서 이제 매입하고자 하는 분이 뭐 퀄리파이가 너무 잘 되어 있는 분인데 굳이 이 론을 어썸션을 안 해도 내가 더 좋은 걸 받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리고 건물을 갖고 있는 셀러들이 네. 이 론을 갖고 있어서 못 파는 케이스를 저는 너무 많이 봐요. 아, 이 심지어 이 둘루스 근처에도 네. 이런 빌딩들이 있거든요. 네. 말씀드릴 수 저도 없지만 얘기를 좀 들었어요. 아실 거예요. 네, 네. 근데 나중에 정말 론을 받을 때는 모든 게 좋아서 받았지만 그렇죠. 네네. 팔 때 되니까 네. 제약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건물을 파는데 애로사항을 겪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장기간 내가 이거를 보유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적합한 상품일 수도 네. 있어요. 아. 근데 몇 년 안에 팔고 다른 물건을 사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컨두잇 파이낸싱은 조금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좋은 융자는 사실은 컨벤셔널 론이나 아니면 SBA가 사실 뭐 제일 일반적이죠. 일반적으로 네, 제일 네. 받을 수 있는 네, 거지만 일반적인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장기적으로 정말 내가 이 매물을 구입해서 오랜 동안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뭐 나쁘지 않은 론일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그 투자를 크게 하시는 분들은 네네. 개인 보증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그 개인에 대한 익스포저가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큰 빌딩들에 대해서 여러 개 이제 융자를 하신 네. 경우에는 또 이런 상품이 사실 맞을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네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쇼핑몰도 있을 것이고 공장도 있을 것이고 주유소 뭐 땅만 있는 이제 매물도 있을 것인데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매물들이 나왔을 때 뭐 만약에 그래도 이런 매물들은 조금 은행에서 좀 까다롭게 좀 서류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조건의 어떤 매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까다롭다라고 표현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네네네. 저희가 진짜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죠. 네네네네.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환경, 환경 이슈에 얼마나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종류의 빌딩인가. 예를 들어서 유치원. 네네네. 유치원만 있었던 빌딩은 네. 사실상 환경에 노출될 만한 그런 이유가 많지 그렇죠. 않죠.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케미칼을 네, 갖지 맞아요. 않으니까.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창고 건물인데 그 창고에서 케미칼, 독성이 강한 케미컬 홀세일을 오랫동안 했었던 빌딩이라고 네, 하면 예를 든다고 하면은 런 메인테넌스 하는 업체 서플라이어들 뭐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펄크 지금은 많이 사용 안 하지만 한동안 세탁소에서 세탁소. 많이 예, 사용했던 예. 펄크를 뭐 디스트리뷰트 한다거나 네, 홀세일하는 용도로 쓰였던 공장이라면 네, 그럴 네.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빌딩이 어떠한 용도로 쓰였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겠네. 맞아요. 그거 저도 얘기를 좀 들었어요. 뭐 이제 아시는 분 중에 매입을 하시고 싶은데 이제 그 전에 오랫동안 세탁소를 했던 유닛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environment 이제 인스펙션을 했더니 이제 벌써 이 케미컬들이 땅 속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매입을 하시고 싶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매입을 못 하신 분도 계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환경 관련해서는 SBA가 그 은행들이 SBA 대출을 하기 위해서 주는 지침서를 SOP라 그래요. 네.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시저라고 하는데 네. 그 SOP의 환경 쪽을 보면 딱 세 가지 빌딩 타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SBA에서도. 오케이. 네, 그걸 어떤 보면 게 있을까요? 어떤 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단 뭐 하나 말씀하셨고요. 주유소가 들어갈 것 같고요. 두 개 맞추셨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카워시 카워시라도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네. 아까 사실은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첫 번째는 네. 처음에 말씀하신 세탁소.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세탁소도 모든 세탁소가 다 그런 건 그렇죠. 아니에요. 네. 지금은 제가 알기로 좀 법이 바뀌어서 그렇죠. 펄크를 못 쓰게끔 하는 걸로 알고 하이드로카본 있어요. 쓰는 세탁소 네, 괜찮고 네. 주마다 또 법이 다르긴 한데 네, 이제 오래전부터 펄크를 사용했던 이제 세탁소는 조금 더 환경 조사를 네. 해봐야 되는 문제가 네. 있고 그래서 SBA에서도 세탁소를 거론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세탁소가 현재 있거나 또는 지금은 없지만 네. 예전에 있었던 빌딩을 구입해도 네네. 그래도 무조건 페이스 1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탈 리포트 중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페이스 1은 모든 레코드를 다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추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이제 페이스 2 그러니까 뭐 단계예요. 페이스 1, 2, 3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원에서 만약에 이상이 크게 없다라고 간주가 되면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원에서 이제 그
뭐 어떤 문제가 조금이라도 보인다 싶으면 이제 페이스 2로 넘어가서 그렇죠. 이제 다음에 이제 리스트를 그렇죠. 더 점검을 그리고 하는. 페이스 네. 3까지 가면 그게 이제 클린업으로 넘어가는 건데 네네네. 세탁소 펄크를 사용하는 세탁소가 있었거나 지금도 있으면 SBA에서는 무조건 페이스 2까지 하라고 되어 있어요. 페이스 1, 그렇군요. 2를 무조건 하라는 네네. 지침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가스스테이션 네네. 아까 말씀하신 가스스테이션. 네네네. 가스스테이션도 네. 가스스테이션 좀 더 복잡하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주유소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1988년도 이전에는 그 땅속에 묻는 탱크를 이제 UST라고 하거든요. 네네. 언더그라운드 스토리지 탱크라고 해서 네네. UST라고 하는데 1988년도 이전엔 UST에 대한 레귤레이션 제대로 없었어요. 이제 네. 따로 이렇게 뭐 정해져서 뭐 규격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어떤 뭐 그런 거 재질을 없었죠.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네, 없었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의 기술로 만들어진 탱크를 묻어서 갔는데 이후부터 이제 여러 가지 EPA에 관련된 규제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초창기에 만들어진 게 이 프로텍션이 더블 프로텍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싱글 레이어인 거죠. 표면 자체가.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싱글 월이라고 네. 하거든요. 네네. 싱글 월 UST라고 하는데 지금 싱글 월 UST는 이미 금지한 주들도 굉장히 많고 예, 그거를 무조건 리플레이스 하라는 법이 나온 주들도 되게 많아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 올해까지 무조건 다 이제 그 싱글 UST 못 쓰는 그런 법안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주들이 주마다 다 다르게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일단은 데미지가 쉽게 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그렇게 뭐 이제 싱글 월을 쓰는 네. 탱크가 있다면.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이제 파이버 글래스로 만든 더블 월을 많이 네. 쓰고 있지만 네네. 과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묻혀 있어요. 특히 1988년 이전에 묻혔던 네네. 거라고 하면은 사실은 또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 탱크의 수명 한 30년 정도 본대요. 네네네. 근데 88년도 이전에 규정이 없었을 때 묻힌 거라면 네. 사실상 지금은 수명도 이미, 지났고 예, 수명도 그러니까 그런 UST가 있는 그 가스스테이션 구입하실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실 것 같고요. 예, 아주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좀 찍어 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보면 뭐 가스스테이션이나 아니면 건물을 매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유익한 정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 미리 이걸 알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실망하지 않는 그렇죠. 부분이 나올 수 네네.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네, 제가 아까 못 맞췄던 못 맞힌 거 네. 제가 힌트를 드렸다고 네. 말하는 건데 그 Child Occupied Facility예요. 아. 그러니까 생각할 때는 애들이 있어. 네. 그 애들이 있는 빌딩이 네. 왜 환경에 이슈가 있지? 그러게요.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렇죠. 네네. 근데 SBA는 네.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있는 빌딩이라면 네. 은행에서 환경 조사를 꼼꼼하게 해야 된다. 문제가 없도록. 문제가 네. 없도록 네. 예방 그래서 이제 차원에서. 그 SBA 규정을 보면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이상 네네. 또는 일주일에 6시간 이상 있는 곳이라면 대표적인 게 뭐 유치원 같은 거 그렇죠. 네네. 프리케이 네네. 그다음에 애들 봐주는 데이케어 맞아요. 같은 거 네네. 예, 그런 건물 중에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빌딩은 그 레드 페인트. 네, 잘 아시죠? 네. 그 납성분이 나오지 않도록 빌딩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규정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레지던셜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그 78년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탱크 관련과 비슷하게 규제가 없었어요 따로. 그러다 보니까 납성분이 들어간 페인트. 네. 이런 걸 LC가 많이 썼죠. 그때쯤 비슷하게 태어나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죠. 네. 문제가 많을 때 그러니까요. 제 이유로 뭐 법안들이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상업용을 구입하는 경우 융자를 받는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지, 그러면 이제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기간을 좀 정해놓고 이제 좀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리포트가 사실은 감정하고 환경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감정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4주 정도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게 부동산 시장이 활발할 때는 거래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럴 네네. 때는 뭐 5주, 6주까지도 가기도 네. 하고요. 네네. 지금처럼 금리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게 거래가 뜸할 때는 네. 저희 지금 요새 의뢰 넣으면 2주짜리 그러니까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단축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네네. 평균적으로 그래도 은행원들이 보는 건 한 4, 5주 보거든요. 네네네. 감정을. 그리고 환경은 거기가 좀 더 빠르긴 한데 물론 이제 문제가 있어서 페이스 2까지 가기는 더 많이 네. 걸리겠지만 네네. 통상적인 케이스에는 감정이 한 4, 5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듀딜리언스 기간을 그래도 한 6주에서 8주 정도는 8주 정도. 잡아주시면 조금 여유가 있고요. 네네. 그게 끝나고 나서 클로징까지 한 30일 정도 담게 되면 통상적으로 클로징 포함해서 한 2달 반에서 3달 정도 잡아주시면 그래 조금 여유 있게 진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도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더 빨리는 안 되냐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일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 좀 길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이 요즘에 좀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2달 반이나 3달 걸릴 수 있는 뭐 이제 클로징까지 가는 기간이 뭐 2달 정도로 줄 수도 있는 확률이 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이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네네. 담당하는 로보피아스한테 초코파이를 하나 사주시면서 잘 부탁을 하시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감정사도 그 급행료, 익스프레스 비용을 내면 사실 더 빨리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론적이긴 하지만 정말 마음을 먹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건물 경우 뭐 한 달? 그래도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런 만약 그 조건이 되려면은 아무래도 모든 서류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상황에서 시작해야 되는 그리고 관련된 모든 분들 뭐 저기 변호사님, 뭐 감정산 모든 분들이 보험사장님들 한 번에 오케이 내가 오늘 해줄게 해서 따다다닥 진행한다면 쉽지 않은 케이스지만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또 제가 이 얘기했던 한면해가지고 커머셜 대출 한 달에 된다는 왜안 됩니까라고 따지지 마시고요. 이런 점은 그렇다는 것도 말씀.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은행이랑 일을 하지 않고 혹시 현금으로 주고 사신다고 하면 혹시 그래도 은행에 좀 문의를 해 볼 만한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리 현금으로 주고 사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다라고 보고요. 네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뭐 감정, 환경, 뭐 홍수조사, 타이틀, 뭐 여러 가지 이제 굵직굵직한 걸 말씀을 드렸지만 현금을 주고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그래도 은행이 조금은 보수적으로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을 스킵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런 거를 그래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나는 은행 대출도 신청을 안 했고 내가 현금 주고 사는데 그걸 어느 은행에 부탁하죠?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은행도 사실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뭐 잘 아시는 은행이나 론 오피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자문이라도 구하셔서 그 은행에서 크게 보는 그런 항목들은 꼭 짚고 넘어가시고 그 중에서 특히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환경은 무조건 환경이 내가 사는 빌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구입하려는 건물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옆에 멀리 떨어져 있는 빌딩에 오염이 돼서 거기에서 지하수를 타고 흘러와서 내 땅이 오염됐다라는 건 진짜 이건 알 수도 없거든요. 제가 그 저번에 한번 문의드린 것 중에 땅을 보고 계셨는데 그 이제 구글의 벌뷰를 보다 보니까 바로 옆에 그 가스 탱크가 엄청 큰 디스트리뷰션 센터죠. 그런 게 있을 때는 되게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바로 옆에 땅을 매입하고자 할 때는. 물론 뭐 관리를 잘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 주변에 이제 땅들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환경 관련돼서는 꼭 좀 신경을 많이 현금을 주고 구입하시던 오너 캐리를 받고 사시던 환경은 꼭 좀 짚고 넘어가셨으면 그렇다면은 만약에 현금으로 주고 사고 싶으신 분들도 정구민 부행장님께 연락을 주신다면 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뭐 오늘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앞으로라도 융자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 커머셜 관련 아마 정구민 부행장님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거나 방문을 하신다면 아마 상세히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만나서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